저번 시간에 이어서 2장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이전의 영장류.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 이전의 영장류가 주로 과일과 육지식물에 의존했다고 믿는다.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한 과학자 그룹은 인류 이전의 신체는 저염식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극심한 건기를 특징으로 하는 기후변화는 인류가 영장류들로 하여금 습지를 찾도록 강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의 식단은 수생식물로 구성되었을 것이며 나트륨 함량은 육상식물보다 500배 더 높았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류가 아닌 영장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했을 때일지도 모른다. 이때 그들은 수생식물에 갇힌 물고기와 수중 무척추 동물을 처음 마주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원조 해산물 샐러드를 공급해 준 셈이다. 이러한 음식들을 우연히 먹게 된 다음 인류가 아닌 영장류들은 아마도 그것의 특별한 맛을 알게 되고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찾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첫 물고기는 아마도 상처를 입거나 해안으로 밀려오거나 얕은 웅덩이에 갇힌 메기와 같은 좀 더 쉬운 먹이가 아니었나 여겨진다. 메기는 조상 영장류와 초기 인류가 이리저리 돌아다닌 지역에 풍부하게 서식했으므로 아마도 이런 식의 추측은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더 많은 지방과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는 이와 같은 식단의 전환은 더 큰 두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점에서 확실하다. 인류가 아닌 영장류들이 물고기와 다른 수생 동물을 섭취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러한 먹이 섭취는 그들의 식단에 충분한 양의 소금을 공급했을 것이다. 그들은 상어알, 새우, 게, 홍합, 면도날 조개, 달팽이, 문어, 굴, 그리고 다른 종류의 껍데기를 가진 무척추 동물들, 청개구리, 강바닥에 서식하는 무척추 동물, 악어 거북알, 물딱정벌레, 삿갓조개, 올챙이, 모래토, 실리아스, 지렁이 등과 같은 것을 접했을 것이다. 이것들은 늪, 해안, 담수와 해양수 및 여러 열대 및 온대 지역에 풍부했다. 위 목록을 살펴보면 인류 이전 영장류의 식단은 소금 함량이 낮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실제로는 소금 함량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물고기와 다른 수생 생물들의 맛을 느낀 인류 이전의 영장류들은 의도적으로 물고기를 손으로 잡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막대나 모래 및 미끼와 같은 도구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인지 발달에 있어 커다란 도약을 가져왔다. 운명의 장난처럼 물고기를 우연히 섭취함으로써 초기 영장류의 두뇌는 도구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정확히 어떻게 소금기 가득한 생물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돌을 이용하여 조개 껍데기를 깨뜨려 조개 살을 얻고 대나무를 두드려서 그 안에 사는 개구리들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랑우탄 이외에 적어도 서로 다른 5종들이 어류와 다른 소금기 가득한 수생 먹이를 얻기 위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 후 현생 인류와 멸종된 모든 인류인 호미닌즈도 인류 이전의 영장류가 물고기 사냥법을 이용했을 것이다. 영장류들이 이러한 먹이를 섭취하면서 이러한 먹잇감들로부터 적절한 소금과 영양물을 섭취하면서 발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류. 흥미롭게도 초기 호모가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의역했다는 것은 약 24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장류의 어류 섭취 습관은 호미닌즈가 먼저 수생식물을 먹기 시작했고 우연히 야간의 먹이 활동으로 포획된 수생동물을 먹은 다음
이 새롭게 습득한 고기에 대한 특별한 맛 경험을 계기로 결국에는 물고기와 다른 수생 먹잇감을 잡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일부 연구원들은 초기 인류인 파란트로푸스와 초기 호모가 습지를 파고들어 주로 식물에 기반을 둔 이전의 식단에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추가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생동물은 풍부한 소금과 DHA, 생선 기름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처럼 새롭고 고품질의 영양분을 제공한다. 이러한 필수 지방산이 인류 이전의 영장류의 뇌 성장을 이끈 것과 유사하게 DHA는 초기 인류의 뇌 크기의 증가를 가능하게 했다. DHA가 인류 뇌의 성장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수생 먹잇감과 더불어 우리 조상들의 소금에 대한 갈망이 인류의 뇌를 오늘날과 같이 진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육지식물은 DHA 함량이 적기 때문에 수생식물과 먹이로의 전환이 인류의 두뇌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소금에 대한 갈망이 초기 인류의 위대한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 상상해보자. 바닷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았던 초기 인류들도 이런 소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140에서 240만 년 전 동아프리카의 비해안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았던 초기 인류는 소금이 극도로 높은 식단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넛크래커맨으로 알려진 고대 인류의 조상은 많은 양의 타이거너트 견과류를 먹고 살았다고 전해진다. 1959년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초기 인류의 화석을 살펴보면 강한 턱 근육을 가졌으며 어금니가 손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타이거너트를 많이 섭취했음을 보여준다. 타이거너트는 소금 함유량이 극도로 높다. 현대인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 양인 100g당 최대 3,383mg 정도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견과류의 덩이줄기 한 줌은 오늘날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 양에 해당하는 양을 제공했을 것이다. 여기서 최대 3,383mg이면 소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9g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항상 나트륨 양으로 이야기할 때 이 나트륨의 무게를 소금의 무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일단 미네랄을 제외하고 Na와 Cl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Cl의 무게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요 무게일 때 소금의 무게로 환산을 하면 약 9g 정도가 됩니다. 이 넛크래커맨은 견과류만을 섭취하면서 살지는 않았다. 그들은 주로 메뚜기로 구성된 식단으로 생존했다. 메뚜기와 가까운 친척인 귀뚜라미에는 매우 많은 양의 나트륨, 귀뚜라미 5마리당 약 152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틀림없이 어떤 곤충들은 체내의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더 빨리 움직이고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족 곤충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나트륨 결핍이 결국 동족끼리 잡아먹고 먹히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물들은 소금이 자신의 혈액, 세포간, 체액, 피부, 근육 및 신체의 다른 부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마땅히 전문가들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야생 곤충으로부터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얻어왔다고 믿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나트륨은 신경전달 물질이죠. 하나의. 그래서 적절하게 섭취를 하고 있는 곤충조차도 그렇지 않은 곤충에 비해서 빨리 또 움직이고 또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이 나트륨이 결핍된 약한 동족은 강한 동족에 의해 잡아먹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이 나트륨은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 생존에 있어서도 아주 지극히 필요한 그런 미네랄이 되겠죠. 체험이 하나 나오네요. 소금이 그녀의 호흡을 돕다. 내 친구이자 동료이고 의학 박사이면서 공중보건학 석사인 션 루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부설 몬테피오레 의학센터 가정사회학부 부교수인데 그는 소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꿨다고 말했다. 나는 예전에는 소금 섭취에 대해 아주 반대했었지. 당연히 난 소금통을 갖고 있지 않았고 내 환자들에게도 요리나 음식에 소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했어. 라고 그는 회상한다. 난 소금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지만 장차 심장마비와 뇌졸중도 일으킬 수 있다는 과도기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관한 증거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소금 기피의 이점과 환자에게 주는 조언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했어. 몇 년 전에 션은 미국의 어느 요리 연구소에서 열린 영양과 요리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했었는데 그는 이를 계기로 소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꾼 것을 인정했다. 나는 요리 재료로서 소금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고 내 요리에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 결과는 적극적이고 극적이며 환상적이었어. 내가 진짜 음식을 요리하고 있더군. 먹어보았더니 실제로 정말 맛있었어. 그의 가족은 소금이 모든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에 감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나트륨 섭취 증가로 인해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겪은 사람은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다. 그는 가장 엄격한 나트륨 제한 식이요법을 하고 있던 말기 우혈성 신부전 여성 환자의 관리에 관여하게 되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약간의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는 것 뿐이었지만 의사들은 식단에서 소금을 금지했고 그녀의 가족은 집에서 소금을 치웠지라고 그는 회상했다. 그녀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가 되었어야 마침내 그녀의 가족에게 약간의 소금을 허락하도록 설득했지. 그런데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대상부전이 될 것을 우려해 소금 사용을 주저하더군.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절박함을 알아보고 그 간절한 소망을 막고 싶지 않아서 소금을 사용하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그거 알아? 그녀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더라고. 아니, 그녀의 심부전은 해결되지 않았어. 하지만 높은 혈압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되었고 숨이 차는 것도 멈추었으며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없어졌지. 게다가 쓸데없이 소금을 줄이는 일에 시달리지 않고 여전히 식사를 즐기고 여생을 즐겁게 보냈어. 나는 아직도 그녀의 정선자 중 한 명이 그녀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아이가 지금쯤은 몇 살 더 먹었겠지. 그런데 또래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자기 입맛에 따라 소금으로 간을 하고 진짜 소금만 먹더군. 그는 건강하고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지. 예전에 우리가 Salt Your Way to Health를 쓴 이 데이비드 박사가 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라는 이 전문의는 학부 시절에 이 소금이 아주 나쁘다고 그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학부를 졸업하고 실무에 있으면서 이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물질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Salt Your Way to Health라는 책을 쓰고 여러 권의 관련 서적을 통해서 소금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의학을 공부하는 학부 시절에도 대부분 다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배우고 있죠. 그리고 역시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여기에 세뇌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면 우리 스스로 좀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소금에 대해서
소금을 줄이니 나는 건강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소금을 줄였더니 나는 건강해졌는가? 과연 그러한가? 고혈압이 치료가 되고 당뇨가 치료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 소금을 줄이니 나는 건강해졌는가? 정말 그럴까? 우리는 지금 이 사고하는 체계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되고 개인적인 이런 어떤 사고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혈압과 이 사람의 혈압이 같을까요? 이 사람은 드웨인 존슨 근육량이 많으니까 조금 더 혈압을 높이 써야 되겠죠. 이 사람에 비해서. 기딘이 몸집이 크고 또 머리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약 400에 가까운 혈압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두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이걸 다름을 인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이 두 사진을 보여주면 여자분들은 요 사진을 많이 볼 거고 남자분들은 틀림없이 요 사진을 많이 볼 겁니다. 그렇죠? 다르죠? 다름을 인정해야지. 자, WHO에서 소금을 6g 먹어라. 그럼 이 사람도 6g 먹고 이 사람도 6g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시라고. 사고할 체계를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르겠죠? 뭔가 다르겠죠? 이 사람 혈압하고 이 사람 혈압이 똑같이 120으로 유지가 돼야 될까요? 이 사람 조금 더 높으면 탈이 날까요? 다음 사진도 두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에스키모인. 이 보시면은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죠. 이 둘의 소금 섭취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됩니까? 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좀 더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소금 섭취량이 이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높아야 되겠죠. 왜? 땀을 통해서 많이 잃어버리니까. 땀을 통해서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섭취량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 몸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얼굴이 동일하게 딱 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몸을 하고 있어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다름을 좀 알아야 된다. 딱 혈압을 120에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는 거,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120에 맞춘다. 2시간 후에 공복 혈당을 100에 딱 맞춘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대사작용이 느린 사람은 2시간 후에 100보다 더 나올 수 있겠죠. 15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혈당 수치가 그럼 150이 3시간 뒤에 이렇게 떨어지면 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모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대사작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치는 똑같아. 이 혈압도 똑같고. 이러한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이 기준, 이 말 좋게 스탠다드지,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노예죠, 노예. 이 기준의 노예입니다. 이 스탠다드를 왜 만드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겠죠.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다. 왜?